음, 춘례불사춘이라 봄이 음, 와도 봄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이죠. 절기로는 분명 봄이지만 봄 같지 않은 추운 날씨가 이어질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좋은 시절이 왔어도 상황이나 마음이 아직 여의치 못하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강의도 부득이하게 원격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도화내동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보람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원격 강의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처음 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줌이나 네이버 밴드, 유튜브, 폰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라이브 강의도 시도해보고 동영상 녹화를 사이버 대학 서버에 직접 올리기도 해보고 링크도 해보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 수많은 시대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늘은 PPT 동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자, 오늘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리회계 교재를 중심으로 PPT 동영상을 활용한 본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재는 개념을 알면 쉬운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교수님 외 3인 공저로 되어 있고요. 제3판입니다. 제3판. 그리고 출판사는 도서출판 청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계학 과목은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아직도 교재가 준비 안 된 학생이 있는가 본데 학교 서점에 갈 수가 없어 교재를 못 구했다는 학생들에게서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해보니 직접 폰 넘버 010-3739-1173 청남출판사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를 수강하면서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작성 원리를 배운 학생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수할 재무회계의 내용을 다룹니다. 말하자면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 또는 고급회계, 회계 이론 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계 원리나 재무회계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회계의 개념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용을 외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외워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들거나 최소한 외우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재무회계를 통해서 개념을 먼저 차근차근 학습하고 재무회계라는 숲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강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학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그리고 단답식 문제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회계를 대상과 정답 찾기의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계 정보에 대한 정답이 있는 일상적인 회계 실무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정답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거래 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회계 처리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는 회계적 사고의 힘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무회계는 재무지표를 작성하는 측면뿐만 아니고 생산된 재무정보가 기업의 신용평가나 기업의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측면을 알게 됨으로써 재무회계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재무정보가 기업 가치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 1장의 목차를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라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제1절 재무제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실제 재무제표 사례를 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는 회계 순환 과정, 어떠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회계가 처리되는가, 그리고 3절에서는 현금 기준의 회계와 발생 기준의 회계, 차이점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 회계는, 기업의 회계는 어떤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그런 뜻이죠. 자, 다음에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one year rule,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런데 만약에 4월 1일 날 내일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회계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정관에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첫 번째 제1기의 회계연도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같은 그런 특수법인들은 1회계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보통 3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가 1회계연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자, 여러분들 주요 재무제표 5가지 하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만, 2가지만 꼽아라 라고 하면 바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 다시 말해서 그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일인 12월 31일 현재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의 경영성과,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또는 손실이 났는가 하는 경영성과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이고, 포괄손익계산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일정 기간입니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처리되는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을 기간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기간비용은 바로 1년 동안 또는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활동 중에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비용 이런 표현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식회사인 법인의 재무보고서는 그 다음에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무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재무보고서는 올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재무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됩니다. 물론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법인세 등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도
기업의 종류, 기업의 종류는 우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또 판매하는 그런 제조기업,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상품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상기업, 그리고 무형의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런 서비스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만들었다, 회사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바로 서비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다음 또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래 판료소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자본의 증감,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거래 판료소라는 것은 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과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렇게 8가지 요소로 모든 회계 정보는 처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재무제표 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사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이걸 회계 등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대변과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된다 하는 대차평형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1년 동안 또는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세 등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에게,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출자를 받죠. 자본 출자를 받죠. 거기에 대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게 되는 그런 주주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또는 자본금 전입, 그리고 자본 조정 항목 등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설립된 기업에 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2019년 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에서 주주 배당 등을 갖다가 차감을 하고 기업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계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같은 용어는요, 여러분들 꼭 그 리포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부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회계연도, 예를 들어서 2020년 회계연도, 이것은 다른 말로 당기라고 표현합니다. 당기. 그리고 작년 회계연도, 2019년도의 어떤 회계연도는 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것이 우리 당의 회계연도에서는 정기이율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기초재고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당기 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차기이율이라는 표현으로 이율시키기도 합니다. 다음 차기로 이율하는 거. 그리고 2021년에서는 내년 회계연도죠. 내년 회계연도에서는 올해 기말 재고로 남은 것을 이율을 시키면은 그것은 2021년도에 정기이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숙지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제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만 꼽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정감 내용입니다. 감소와 증가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그 기업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익, 또 그 수익 내용이 무엇인가, 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의 경영성과, 다시 말하면 이익이 발생했는가 아니면 손실이 발생했는가
하는 회계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룸을 1억짜리를 하나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룸 1억짜리 하나를 구입하는데 그동안 본인이 내가 모아놨던 저축금이 한 7천만 원이 되고 다음에 부족한 돈 3천만 원은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대출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자,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원룸을 구입하는 순간 자산은 1억 원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저축했던 돈, 요 7천만 원은 바로 본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3천만 원은 대출금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으로는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은 부채이고 대출금 3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서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는 차변에는 자산 그리고 대변 부채와 자본의 합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다음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에는 수익이 되어 있고 대변에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수익금액, 총수익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자본은 여기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하고 이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윤이란 당기 순이익은, 그 해마다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고, 이익잉여금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등을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쭉 모아놓은 돈, 그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교재 3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2페이지를 보면 그림 11-1 해서 재무상태표 자본의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본은 자본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도 포함되고 자본잉여금도 포함되고 자본조정도 포함되고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도 포함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익잉여금도 포함해서 모두를 통틀어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본과 자본금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은 자본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본 계정에는 자본에는 자본금뿐만이 아니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하고 이익잉여금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페이지 밑에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기업의 어떤 회계 정보를 알고 싶어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회계 정보의 외부 이용자들,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업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원룸 하나는 1억짜리가 분명히 맞는데 과연 얼마 돈을 빌려서 그걸 구입했는가. 예를 들어서 원룸은 1억짜리 맞는데 자기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9천만 원은 좀 은행 빚이다. 만약에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죠. 따라서 투자가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또 돈을 빌려주려는 채권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이 안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그 기업에 돈을 안 빌려주든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전체 재산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재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비중이 높은가, 또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낮은가, 그 기업의 안정성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정보가 필요를 한다. 다음에 빌린 돈, 부채죠, 그죠? 이것은 부채는 작고
번 돈, 예를 들면은 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놓은 누적된 이익금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업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무조건 크다가 좋은 기업이 아니고 얼마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가, 그런 걸 보고 우량한 기업이냐 아니면 부실 기업이냐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정보를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을 참고로 해서 그 기업을 판단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 성과가 기업 성과에 대한 정보. 자, 들어온 돈이 얼마나, 그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은 얼마나 당기순이익이 남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이 한 5년치 포괄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비중은 늘어나더라.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이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재무상태표에서 전체 자산 중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부채에 대한 비율이 낮으면 굉장히 안정성도 있으니까 투자를 하든 또는 자금을 빌려주든 충분히 원금 회수도 가능하고 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페이지 밑에 개념 플러스, 그죠? 개념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 있는 개념 플러스를 보면 계정 과목은 과연 무엇이며 왜 만들까 하는 거.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부산광역시로 시작되면은 그것은 예를 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이라는 큰 W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수영구 광안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인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인가를 찾아갈 수 있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것은 바로 세부 계정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이 큰 분류를 중분류 다음에 세분화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세분화한 것이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은 법적으로 꼭 어떻게 또는 기준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용화되어 있는 그런 계정 과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또는 토지나 또는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사회 통상적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고 그 기업의 규모나 또는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계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 기업의 특수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정은 반드시 해마다 올해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올해 그 거래 내용을 담았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 계정 과목에 그 거래 내용을 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준칙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다음 내용을 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해서 그 장부의 잔액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에 발생된 거래 내용을 모두 다 잔액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잔액시산표. 이 잔액시산표 작성의 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최종일입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회사에 현금은 차변에 1,100원이 남아있다. 차입금 부채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100원이 남아있고 자본금도 대변이니까 자본금도 700원이 남아있고 이익여금 작년에 작년에 남아있던 이익여금 100원도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수익은 100원, 500원이죠. 500원은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500원이 기록되어 있고 급여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300원 차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시산표에 차변의 합계금액 1,400원과 대변의 합계금액 1,400원은 일치하게 되죠.
이것을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로 보면 6페이지입니다. 그죠? 6페이지, 7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요 포괄손익계산서는 계정식과 보고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정식은 T 계정을 끄어가지고 T 계정을 만들어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계정식이라고 하고, 다음에 보고식은 위에서부터 수익금액, 지출금액 내용, 다음에 이렇게 학기금액, 이런 식으로 쭉 위에서 아래로 정리해 내려가는 것을 보고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기업의 편의에 따라서 계정식 또는 보고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성은 뭐라 그랬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회계 연도 동안에 그 기업의 총 수익과 비용을 표현해준다. 따라서 총 수입인 용역수익 500원에서 비용인 급여 300만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차이 200원은 올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은 500원, 대변은 또 500원, 차변 금액과 합계 금액은 또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 아까 잔액시산표를 활용해서 아까 현금이 1,100원이 남아 있었죠. 자산. 그리고 차입금은 200원이었었는데 올해 100원 갚았으니까 잔액 100원 나와 있었죠. 잔액시산표에 잔액 100원이 남아 있었고, 자본금 500원에서 200원을 더 출자를 받았으니까 자본금 700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작년에 이월된 이익잉여금 100원에서 올해 당기 순이익 200원이 남았죠. 200원 남았으니까 100원 플러스 당기에 발생된 당기 순이익 200원을 합치니까 이익잉여금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도 차변의 합계금액 1,100원과 대변의 합계금액 1,100원이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은 차변에 기록이 되었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대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 그죠? 요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나 전기되는 과정은 나중에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에게 시산표 작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왜 시산표에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산표,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계정 항목뿐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그 계정 항목의 합계금액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 항목을 모두 다 집계한 그런 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참고로 삽입을 했습니다만,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은 대변이 발생되죠. 그 500원에서 비용의 발생, 급여 3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으로 표시가 됩니다. 200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차변의 합계금액인 현금은 1,100원이고 차입금 100원과 자본금 700원을 더하면 8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익잉여금 정기에 이월되어 있던 2011년도에 잔액으로 남아있던 이익잉여금 100원이 있었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서 당해의 이익잉여금으로서 200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모든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과 포괄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두 개 다 합쳐도 항상 일치하게 된다. 다만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으로 표현을 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시산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2012년도 시산표에 자본금의 합계 총액은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액. 자, 우리 교재 6페이지 2 보면은 오른쪽 T 계정에 자본금 기초계정 500원, 다음에 투자받은 돈 200원, 700원인데 왜 여기는 800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상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자, 참고로 교재 3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352페이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352페이지를 보면
그림 11-2일 해서 재무상태표 자본의 구성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자본의 구성 항목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의 차별은 자산으로 구성되고 대별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자본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본금도 자본이고, 자본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조정도 자본이고, 기타 포괄손익 유객도 자본이고, 이익잉여금도 자본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잉여금은 전체 자본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요걸 잠시 보면은요, 자본금 2011년도 말에 잔액으로 남아있던 자본금 500원이 있었죠. 예, 500원이 있었고, 다음에 500원이 있었고, 자본금이 500원이 있었고, 이익잉여금이 100원이 있었죠. 그럼 기초자산액은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을 합치면 자본이 되니까 자본의 합계 금액은 기초자산액으로서 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에 자본금 200원을 더 출자를 받았죠. 늘어났죠. 단기 중에 변동사항이 200원 첨가되었죠. 때문에 순수한 자본금은 500원 기초자산액에서 기중에 출자받은 200원에 700원이 되지만 이익잉여금은 크게 봐서는 자본이라는 대분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올해 단기 순이익 이익잉여금은 기말 잔액으로서 전기 잔액으로 남아있던 이익잉여금 100원과 단기에 발생된 단기 순이익 200원을 포함해서 이익잉여금은 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 계정에 여기는 자본이고 여기는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 안에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다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교재 352페이지에. 따라서 이 자본의 합계 금액은 기초잔액 500원 플러스 100원 해서 600원에 올 당해 연도에 출자받은 200원을 합치게 되면 600원 플러스 200원 해서 단기의 자본의 합계 금액은 800원이 됩니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은 대분류고 자본금은 중분류다. 또 자본 안에는 35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유객,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도 또 몇 가지로 나눠지지, 그죠? 이런 걸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꼭 외우라고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활용해서 쭉 이렇게 재무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다 저절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